샬롬. 자, 이제 드디어 크결과 데이트 편이 끝나고 결혼 준비 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청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세요.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나요? 이건 최소 비용을 물어보는 거겠죠.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재정에는 세 가지를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분류라고 봅니다. 필수.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없으면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운 요소, 이게 필수겠죠. 편의.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결혼은 가능한 것. 그것은 없으면 불편하지만 없다고 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을 말하겠죠. 다음 사치. 안 하면 아쉽지만 안 한다고 해서 딱히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닌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물론 2번 안에서 편의성에 따라서 그 세부적으로 순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뉘긴 하겠지만 크게 이제 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예비신랑 신부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그 필요의 영역과 편의의 영역과 사치의 영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1순위, 그렇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집의 크기라든가 집의 위치라든가 집 안에 딸려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필수로 볼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를 편의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교제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교제를 해보셔야 돼요. 저희 집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부부는 집 평수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뭐 집이야,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식구가 점점 늘면 그에 따라 평수를 늘려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1.5룸, 그러니까 거실에 방 하나 이렇게 딸려 있는 집을 신혼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자, 문제는 가구와 가전제품이었어요. 제 기준에서는요,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물론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없다고 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뭐 침대, 세탁기, 뭐 청소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 모두 있으면 이제 편하긴 한데 필수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시에라레온에서 이제 생활할 때 손빨래하고 뭐 욕 갈고 생활하고 냉장고 당연히 없죠. 전기가 없는 곳이었는데요. 근데 나름 괜찮았어요. 당연히 불편한 것은 있죠. 하지만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원히 이것들을 구매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선순위를 구분해 보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구나 가전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편리는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근데 자매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교제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TV는 뭐 지금도 없지만 웬만한 가전제품은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구매한 가구와 이제 가전제품은 침대, 소파, 그리고 선반, 책장, 냉장고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침대와 냉장고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의견이 좀 충돌했어요. 침대 선택 과정에서 저희 부부가 겪은 갈등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저희 방 하나가 있는 그 안방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사고 싶은 침대는 이런 침대였어요. 근데 이 침대를 사게 되면 방문이 열고 닫히는 영역에 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써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문을 아예 열고 써야 하는데 그러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냄새들까지 안방으로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헤드보드를 베란다 쪽으로 이제 둘 수도 없었던 게 여닫는 쪽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었거든요. 침대를 가로로 놓으면 베란다를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침대는 안 된다. 우리 안방에서 넓은 침대를 쓰려면 원형 침대를 사야 한다 라고 했죠. 근데 제 아내는 원형 침대는 생각도 못했던 옵션이었던 거예요. 제 아내는 원형 침대는 너무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우리는 네모난 침대를 써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베란다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킹 사이즈 침대, 퀸 사이즈 침대 모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싱글 침대로 구매해야 하는데 아기까지 생기면 침대를 너무 빨리 교체하게 된다. 아니면 거실에 침대를 놓고 안방을 거실 용도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싱글 침대도 안 된다. 원형 침대도 안 된다. 안방문은 사용해야 한다. 베란다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럼 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의견을 내더라도 현실적 한계를 생각하면서 의견을 내야 하는데 너무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팍 냈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아, 그래, 그럼 네모난 침대 사자. 그리고 문 닫을 때마다 매번 경첩 뗐다가 붙였다 하면서 쓰던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럼 원형 침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이제 화를 내서 미안하긴 한데 현실이 그렇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이 또 이제 냉장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10평짜리 1.5룸이었는데 그 집에 원래 딸려있는 소형 냉장고가 있긴 했어요. 원래는 그거 써도 되긴 한데 신혼집에 오래되고 누렇게 이제 색이 바랜 옵션 냉장고를 두는 게 좀 그래 보인다 생각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냉장고는 주인 아저씨한테 돌려드리고 우리는 새 냉장고를 구비하자는 것에는 합의가 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제 예비신부가 본인은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를 쓰는 게 로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양문형 냉장고는 꼭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취사병 출신이잖아요. 일단 둘이 사는데 그렇게 큰 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도 사실 아이가 먹는 양이 적기도 하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양문형 냉장고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집 공간이 넓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데 크고 뚱뚱한 이런 양문형 냉장고 제가 치수 재봤는데 원래 그 소형 냉장고가 있는 그 공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빼야 했어요.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하나가 문 열고 닫는 공간 그리고 사람이 서 있을 공간까지 이제 생각하면 설치 공간을 거의 1평에서 1.5평은 생각해야 되거든요. 10평짜리 집에 냉장고로 그 정도 공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건 양문형 냉장고는 나중에 우리가 아이가 둘 정도 생기고 나서 식구도 많고 형편도 나아지면 그때 양문형 냉장고를 사도록 하고 지금은 김치 냉장고 중에서 뚜껑형 말고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요. 이게 김치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냉동 보관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를 사서 일반 냉장고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큰 집으로 옮겨가게 되고 냉장고가 추가로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양문형 냉장고를 사서 쓰고 김치 냉장고를 김치 보관용으로 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 그래요? 이 양문형 냉장고가 로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아내 말을 따라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13평 투룸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거기는 거실과 복도 공간은 더 좁아요. 아예 냉장고 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가 복도에 들어가면 문을 못 여는 건 고사하고 아예 통행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를 어디서 뒀냐면 작은 방으로 이제 뒀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다 보니까 냉장고를 잘 안 쓰게 돼요. 조리할 때마다 작은 방 가서 재료 가져와서 조리하는 것도 불편하고 작은 방에 그 큰 냉장고 그리고 옷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은 방은 거의 뭐 방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창고처럼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룸으로 이사를 했는데 투룸의 메리트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으로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결혼한 지 몇 년 있으니까 냉장고 디자인이 정말 이쁜 냉장고 있잖아요. 그 무슨 스포크 그런 냉장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거 너무 이쁘다고 하는 거죠. 기능도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제 아내가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 제 말을 따르지 않은 걸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그 냉장고 하나 때문에 그 고생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저희 냉장고 잘 사용하고는 있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좀 큰 집으로 왔으니까 자리를 잡았지만 그 전까지는 저 큰 냉장고가 정말 애물단지였고 엄청난 후회를 나왔습니다. 이걸로 이제 제가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제 아내는 공간 감각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공간 감각이 뛰어나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 집 가구, 가전제품 뭐 인테리어 등등은 전부 다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재정관과 권위입니다. 먼저 재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재정관을 완전 100%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슷한 재정관을 가진 모습들을 서로에게 발견하면서 그 사람이 귀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증을 받게 되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그 말씀을 영혼 깊숙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결혼 자금으로 저축한 전부를 헌금하였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모았지만 그마저도 성지순례 다녀오는데 그 비용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 일을 겪은 형제나 자매가 여러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재정 상태를 공개한 거예요. 근데 사정을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헌금하고 성지순례 다녀오는데 썼다는 거죠. 그 결혼 대상자의 부모님을 봤더니 그 부모님도 보증을 잘못 서셔서 지난 10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오셨고 결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된다고 해봅시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집이며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다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해온 돈으로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속사정을 여러분들이 결혼하려는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신부한테서 들었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전 재산을 그렇게 헌금으로 바칠 수가 있냐. 너무 대책이 없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와, 정말 너무 귀하다. 이런 사람이 없다.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우리 가정이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단돈 100원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은 없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자, 방금 말씀드린 사례가 바로 제 아내가 그런 케이스예요.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장모님께서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그렇게 헌금을 다 내고 그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는데 다 쓴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매가 너무 귀해 보였어요. 일단 돈, 그 물질적인 것 자체가 제 인생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랬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사는 그 자매의 태도가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는 이 자매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 마리아가 자신의 그 나드 향유를 다 쏟았잖아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나드 향유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 그러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그 천국의 보화를 쌓는 가장 지혜로운 행위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자매가 없다. 정말 너무나 귀하다. 난 사실 그런 거 마음에 들었더라도 감히 그럴 만한 이렇게 엄두를 못 냈는데 이 자매는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자매의 모습도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귀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재정관, 그 사람의 물질관과 맞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물질을 쓰는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이오닉이거든요. 제가 이 차 전에 NF 소나타를 탔었는데 중고차 사기를 당해서 산 차였거든요. 그래서 산지 2년도 안 돼서 길 한가운데서 엔진이 아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폐차를 시키고 신차를 아이오닉으로 뽑은 건데요. 제 아내가 이전에 그 중고차 사기 당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중고차 말고 신차로 뽑자고 해서 신차를 뽑은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차가 이제 탁송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신차를 받아서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고가 난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 옆에 이렇게 나무 데크 인도를 이렇게 쫙 까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공사장에 보면 안전 펜스라고 해서 가설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철제 프레임이 있고 그 철제 프레임을 두 개씩 엮어서 바닥에 고정시키는 그 지지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맨 끝에 있는 그 철제 프레임에는 이 지지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람에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저희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 순간에 이게 바람이 강풍이 확 불면서 이 안전펜스가 돌아가면서 저희 차가 이렇게 확 긁혔던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너무 속상해하는데 저는 근데 이제 태연하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차를 집까지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로 공업사에 보내고 렌터카 받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너무 속상해하는데 제가 계속 이제 태연하게 있으니까 어쩜 그럴 수 있냐. 저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거 차는 굴러가려고 이렇게 타려고 산 거고 천국에 가져갈 것도 아닌데 굴러가는데 문제 없으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부부가 재정관이 어느 정도 맞아야 서로 이해도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귀하다고 생각되는 거지. 이게 안 맞으면 제 아내가 저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중고차 사기도 당하더니 완전 바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도 결혼 준비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줍니다. 진짜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재정관이 안 맞아서 파혼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과시용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그 연극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 있죠. 쇼윈도 부부처럼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넘어서 자기 친구들은 다들 3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도 신혼을 30평으로 시작해야 한다. 근데 지금은 30평 아파트 들어갈 상황이 아니니까 결혼은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미루고 기다리면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나요? 오히려 막 사기 맞거나 뭐 투자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많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신혼집을 굳이 30평대에서 시작해야 되겠다는 거는 이건 필수도 아니고 편의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이건 사치라고 봐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존심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두 사람이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목적,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꼭 이렇게 과시하려는 것 말고도 예전부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결혼 생활의 로망을 이뤄보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필수적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이것은 필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편의나 사치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논의하면서 상대방의 재정관에 대해서 파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뿐만 아니라 결혼 준비 기간에 명절이 겹칠 수도 있고 뭐 양가 부모님 생신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준비하는 이 선물의 종류나 규모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그 재정관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LCS 모임 과제 중 하나인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당신은 지금껏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옷을 살 때는 평화시장이나 동대문, 아울렛 같은 곳에서만 옷을 구매해왔다. 어버이날이나 부모님의 생신 선물로도 10만 원 이상을 구매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며 이것은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에게 동일했다. 그런 당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는 예비 신랑 혹은 예비 신부는 이번에 당신의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한다는데 무려 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이 선물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당신은 너무나 무리한 선물이라 생각되어서 부담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선물의 규모를 높여버리면 다음에 선물을 할 때에도 계속 그러한 규모로 선물을 해야 할 것이고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그렇게 선물을 해야 할 텐데 이러한 선물의 규모가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런데 당신의 예비 신랑 혹은 예비 신부는 첫 생신 선물이기도 해서 잘 해드리길 바라며 그 정도 성의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30만 원 이하의 선물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알고 봤더니 당신이 교제하는 사람은 백화점 VIP 카드도 갖고 있을 정도로 당신과 소비 습관이 정반대인 사람이었다. 서로의 소비 습관이 상이한 이 사람과의 교제와 결혼, 이대로 괜찮을까? 성경적 근거는. 이게 LCS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예비학교 같은 걸 이제 하신다면 이런 다양한 LCS 주제를 놓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면서 지혜로운 협의 방식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집, 가구, 가전제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예물, 예단, 뭐 스드메, 그렇죠? 본식 웨딩홀, 신혼여행 등등 뭐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죠. 이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재정적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야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 안에서, 여유 안에서 이것들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부부 서로가 이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해요. 자, 어떤 부부는 집에 대한 집착과 생각이 너무나 클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왜냐? 다른 재산들은 다 어때요? 구매 후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토지나 집 같은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두 분이 마음만 맞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일단 모든 것을 1순위, 그 중에서도 집에 다 몰빵하자. 여행은 뭐 언제든 뭐 갈 수 있고 예물도 언제든 할 수 있고 서로가 사진 남기는 것에 대해 그렇게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웨딩 촬영도 접고
집에 모두 다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서로 합의만 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부부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두 분의 의견 조율이 제일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일단 집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가구 가전 제품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본식과 예물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신혼여행을 준비하셔야 해요. 이거 반대로 준비하시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그럴 분들은 없겠죠? 신혼여행 준비부터 먼저 했다가 살 집을 못 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테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혼 경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침대 어차피 애들 생기면 낮은 침대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구매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혼 때 산 침대를 천년만년 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전제품 가능한 최대한 늦게 사고, 그리고 한 시즌 지난 걸로 사시면 좋습니다. 한 시즌 지난 냉장고라고 해서 절대 성능 안 떨어지고요. 그렇죠? 좀 저희 냉장고는 몇 시즌이 지났는데요. 그렇죠? 가전제품은 미루면 미룰수록 디자인도 더 예쁘고 기능도 더 좋은 걸로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최대한 기다렸다가 도저히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에어컨이든 뭐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하나 둘씩 채워나가고 꾸며나가야 거기서 얻는 재미가 또 있어요. 신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채워나갈 게 없잖아요. 신혼 때는 부부가 서로 좀 고생하면서 조금씩 채워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하실 때에는 톤앤매너는 좀 정해놓고 준비하시면 좋긴 해요. 저는 핀터레스트 같은 사이트를 주로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좀 괜찮다 싶은 컨셉이 있으면 이제 저장해 놓았다가 자기 집에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집안 가구 한 번은 싹 뒤집어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모든 게 아이 위주로 바뀌거든요. 아이가 함부로 이렇게 물건들 만지고 뭐 먹고 깨트리지 않게 물건들 다 위로 이렇게 올리는 작업, 그리고 모서리 같은 거 이제 찍히지 않게 가드 작업, 그리고 위험할 만한 가구들은 교체하는 작업, 그리고 아이가 낙서하고 흘리고 더럽히는 것 대비해서 소파 커버를 이제 준비한다든가 등등. 아무튼 아이가 생기게 되면 집안 전체를 싹 교체해야 해요. 그러면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가 생길 것까지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놓았는데 막상 아이가 생겼는데 그 가전제품을 안 쓰게 된다거나,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기를 위해서 아기 침대를 따로 구매했는데 아기가 죽어도 그 아기 침대에서는 잠을 안 자려고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필요할 때가 돼서 그때그때 구매하거나 커뮤니티 같은 게 있으면 서로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육아용품은 또 그때만 잠깐 쓰고 안 쓰는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둘째 생각해서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 때 썼다고 해서 둘째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선호하는 공갈 젖꼭지부터 달라요. 둘째는 또 둘째대로 따로 그 아이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맘카페나 이렇게 당근, 출석하시는 교회 안에 그런 커뮤니티 등등을 잘 이용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물건들 공유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튼 가전제품 최대한 늦게,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되, 이렇게 처음 정해놓은 톤앤매너를 이렇게 고수하시면서 장만하시면 좀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물론 이렇게 몇 가지 팁을 드리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비 부부 두 분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여자가 집안일을 하게 되는 구조가 많겠죠. 여자가 출산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을 하는 기간, 즉 여성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어쨌든 누군가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까 남자가 바깥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고정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고정은 아니에요. 여자가 바깥일하고 남자가 집안일을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 대신 출산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집이라면 여자가 임신 출산을 하는 동안에는 부부 모두 집에 있다는 말이 되고, 여자가 임신 출산을 하는 기간 동안은 수입이 끊긴다는 말이 돼요.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수입이 끊겨도 가정 경제 상황이 괜찮다,
그 정도로 아내분의 벌이가 괜찮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여성분이 바깥일 하고 남성분이 집안일 해도 되죠. 그런데 확률상 그런 가정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남자가 바깥일 그리고 여자가 집안일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남자는 무조건 바깥일, 여자는 무조건 집안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지금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집이든 가전제품이든 가구든 모두 집에서 이제 쓰는 공간, 집에서 쓰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분의 편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분의 편의와 용도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되겠죠. 바깥에 있다가 집에는 몇 시간 머무르지 않는 사람한테 집 공간을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맞춰야겠죠. 그러면 자연히 가구든 가전제품이든 뭐 집이든 모두 여성분의 편의, 여성분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해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성분의 의견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자, 하지만 공간 감각에 있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살짝 더 좋긴 해요. 이것은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 절대값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렇게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남성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그 의견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칙적으로는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의 편의를 중심으로 집을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일 하는 사람의 의견을 중심으로 집을 세팅한다. 하지만 집안일을 하는 사람의 의견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나 공간 활용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계산하면서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서로 함께 집을 꾸며나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드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말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걸 줄이려면 중간 마진을 차단해야 되고, 그러려면 발품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웨딩 플래너가 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다 일일이 발품 팔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아본 가격으로 진행을 하면 180만 원이면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 플래너한테 맡기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결혼에 있어서는 심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웨딩 플래너가 뭐 드레스는 어디서 하고, 메이크업은 어디서 하고, 스튜디오는 어디서 하고, 앨범은 어느 컨셉으로 하고, 작가는 누구로 하고, 이런 등등을 이렇게 플래너랑 이렇게 저희가 다 정하는데요. 제가 그 정보를 이미 다 조사를 해서 끝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로 웨딩 플래너를 만나러 갔는데, 이 웨딩 플래너가 같은 조건인데 320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금액은 180이었는데 앨범 가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이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웨딩 플래너가 자기가 중간에 껴서 이모님 뭐 불러주고 발품 안 팔아도 되게끔 하는 비용, 그리고 스튜디오나 본식 진행할 때 안내해주는 비용, 이런 걸로 120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웨딩 플래너 분에게 제가 사실은 발품 팔아서 금액을 다 알아보고 왔다, 다 컨택해보고 왔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앨범 비용 빼고 165에서 180선이면 다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도 예비 신부가 하도 웨딩 플래너 전문가 껴야만 안심이 된다고 하길래 같이 이렇게 오긴 해왔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신랑님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신부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신랑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보신 분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기본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비용을 내릴 수는 없고 데이트 스냅에다가 데이트 스냅 메이크업까지 서비스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데이트 스냅 비용도 다 알아보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찍고 싶은 데이트 스냅 작가님 그 비용도 다 알아보고 컨택까지 한 상태여서 32만 원에 메이크업 30만 원, 앨범 20만 원에도 262만 원 선이었어요. 근데 자매가 하도 웨딩 플래너 끼고 이제 진행하고 싶다고, 그래야 이제 촬영이든 본식이든 뭐든 이렇게 안심이 된다고 해서, 그래, 자매가 안정감을 주는 비용으로 58만 원 더 쓰자. 그래서 이제 진행하긴 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발품을 파시면, 몸이 피곤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혼여행도 이제 저희 부부가 몰디브로 갔었는데요. 여행사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많이 비싸요. 그걸 일일이 발품 팔아서 진행하면 많이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아시면 그런 거 다 직접 예약하면서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이제 비행기표, 방갈로 호텔, 수상 비행기 등등을 이제 다 일일이 예약하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발품 팔아서 예약 진행하니까 이제 650만 원 정도의 5박 6일 몰디브 여행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결혼 날짜도 성수기 피해서 잘 알아보고 이렇게 예약 진행하시면 멀리 가셔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다녀올 수 있죠. 신혼여행지 선정하는 것도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제가 처음에 제안을 했던 곳이 이스라엘 성지순례였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제안한 곳이 제주도였는데 자매가 바닷물이 시퍼런 곳 말고 에메랄드빛 바다 휴양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제안한 곳이 오키나와 그 미야코비치 여행이었는데 일본은 언제든 갈 수 있지 않냐고 또 잘렸고 그 다음 제안한 곳이 이제 발리였는데 발리는 액티비티가 좀 많긴 하지만 바닷물이 완전 에메랄드빛은 아니라고 또 잘렸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한 곳이 몰디브였는데 거기서 이제 통과가 돼서 몰디브로 이제 가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안에서 몰디브를 가긴 가야 하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또 몰디브도 다 똑같은 몰디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해수면이 더 상승해서 또 다르려나? 아무튼 그때 당시에도 몰디브라 해도 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아니에요. 그 몰디브란 국가 자체가 수많은 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보통 섬 하나가 리조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리조트 하나하나를 항공사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 사이트가 어디 사이트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항공사진을 보시면 몰디브라고 하더라도 다 에메랄드가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에메랄드빛 바다의 리조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싼 곳은 또 못 가고 그렇다고 너무 후진 곳은 거의 뭐 신혼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적당한 데를 찾았는데 그 리조트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제트보트랑 수상 비행기. 그렇죠? 근데 저는 일부러 수상 비행기를 예약했죠. 뭐 이 신혼여행에 대한 그 에피소드 진짜 되게 많은데 신혼여행 가서 제가 이제 눈물 펑펑 쏟았던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그건 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상대방의 의견에 맞춘다.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옳고 그름은 의미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연합이에요. 연합.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에 대한 답은 뭐냐. 두 사람이 어떤 규모로 신혼을 시작할 건지에 따라 다 달라요. 두 사람의 재정관에 따라 필수와 편의와 사치가 나뉘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1000에 50으로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혼이 왜 신혼이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데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죠. 본식 비용은 웬만하면 축의금으로 다 커버되고도 남으실 거예요. 솔직히 집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고요.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든가 신혼부부 뭐 주택청약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건 얼마나 모아 놓아야 하냐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도 안 모아 놓았더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을 모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진짜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모아야 합니다.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사업 실패로, 부모님의 병원비, 치료비 등등 개인 사정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모을 만한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사치나 어떤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돈을 쓰다가 돈을 못 모은 케이스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 연약함은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돈을 모을 수 없는 환경이 있다든가 돈을 모았지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돈이 새어나가게 돼서 돈을 못 모은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하시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 형제 자매 두 사람 모두 형편이 좋지 못했고 그동안 두 사람 모두 자기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돈을 못 모았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헤어져야 하나 하던 차에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그 언니 부부가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으면서 한국에 있는 집이 비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부부가 이 예비 부부한테 관리비만 내고 그대로 쓰라고 남겨주고 간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 케이스는 정말 많아요. 실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여지를 아예 남겨놓지 않고 스스로 결혼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오히려 개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 보면서 기도로 도전해 보시고 재정 이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값진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정말 은혜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 전체를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 예배로 시작하게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리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짱구 굴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일단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재정적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내가 내 실력을 더 성장시키라는 응답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스펙을 쌓고 뭐 실력을 쌓는 방향으로 가도 늦지 않아요. 근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 일단 공부부터 더 하고 자격증 더 따야 돼, 이런 식의 방향성으로 가는 거, 무릎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 꾀, 자기 지혜,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하려는 건 크리스천이 지닌 자세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노력도 안 해보고 그 해저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크리스천은 애초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노력조차도 은혜 안에서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라고 할 때 노력해야 그 노력도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봐요. 의지하라고 할 때에는 노력하고 노력하라고 할 때에는 의지하고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낭비가 너무 많은 인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고, 가장 1차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의지하라는 말씀이라면 의지할 것이고, 둘 다라면 둘 다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전혀 다른 것에 노력을 하라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과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돈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